조국 법무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 아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조 장관 아들을 비공개로 불러서 처음으로 조사했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이 조국 법무장관 자택과 또 자녀들이 지원했던 4개 대학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였지요. 검찰이 조 장관의 아들, 딸은 2번을 했고 아들은 처음 소환 조사한 건데 일단 어제 아들을 불러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어받아 봤을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예. 이 발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물었고요. 그다음에는 동양대 총장 명의로 지금 표창장이 나온 것에 대한 발급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 증명서들이 2013년 대학 입시에 활용이 되었고 또 2017년에는 연세대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예. 이제 2017년에는 탈락을 했지만 이듬해에는 다시 이게 붙었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과정에서 이 서류들이 정확하게 발급이 된 것인지 예. 허위로 혹은 위조가 되어서 발급이 된 서류라고 한다면 예. 입시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은 또 연세대 대학원에서 면접 점수표가 사라진 경위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23일에 연세대뿐만 아니라 지원했던 로스쿨까지도 전부 압수수색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예. 그 압수수색 영장 안에는 실제 이 조 장관의 아들이 제출한 서류와 그리고 교수들이 채점을 하거나 이런 입시 자료 등을 모두 압수수색 대상으로 넣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조 씨가 이제 제출한 입시 자료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었던 것은 면접이나 이런 서류 채점표 등이 전부 사라졌다라고 해요. 연세대에서는 이게 뭐 조 장관 아들에 대한 것만 사라진 것은 아니고 2016년에서 2018년 전기까지의 서류가 전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라진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요. 학교 측에서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네. 서류 같은 경우에는 4년의 보존 기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서류가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공교롭게도 2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 이 네. 2개 년도의 서류가 또 없기 때문에 이게 고의적으로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면 증거인멸죄가 또 성립할 그렇죠.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없어진 이거를 찾아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서류를 담당한 담당자가 일단 첫 번째 타겟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서류가 도대체 왜 없어졌는지 역시도 예. 지금 또 하나의 범죄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는 이유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이 예. 서류 보관한 담당자는 누구였는지 왜 없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아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있었고 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에 대한 이야기는 뭐 꾸준히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공개 소환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시 부정 관련뿐만 아니라 지금 횡령이랄지 자본시장법 위반의 주범이 또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도대체 언제 소환을 하는 것이냐, 뭐 구속영장은 청구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많은 것으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본범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소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지금 입시 부정뿐만 아니라 이런 투자 관련해서도 조 장관이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서 네. 오히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가장 이제 밀접하게 닿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는 그 이후에 또 소환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사실 있습니다. 뭐 사모펀드 의혹 나올 때만 해도 이제 곧 소환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어쨌든 사모펀드 이외에도 뭐 입시 어떤 이런 사문서 같은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이 정 교수가 다 깊숙이 연관이 돼 있다고 검찰이 본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기를 좀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수사 동력을 잃어버리고 좀 검찰 수사에 대한 당위성 문제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구속영장 발부를 하려고 할 때 정말 촘촘한 수사를 통해서
이게 기각이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수사를 한 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공개 소환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예. 지금 자녀들의 경우 주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자녀들의 경우는 좀 불법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국민들이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경심 교수의 경우 일단은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면 공개 소환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뭐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할 때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그 의혹이 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조 장관은 검찰 개혁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서 저희가 아까도 뭐 그 방문했던 당시의 예.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천안지청 방문 의미 어떤 거를 가장 좀 크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어찌 되었던 수사와 별개로 본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지금 공직 수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예. 네,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이유로 현 정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한 만큼 자신이 내건 이런 행위들을 꼭 해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물론 이제 아무래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사들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압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공무를 수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의미조차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 지난 20일에는 의정부지검에 방문을 했고 네. 오늘은 지금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제 공안 검사들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평검사들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거든요. 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본다기보다 그냥 공무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오늘 이 조국 장관 의혹 수사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너무 지금까지 봐줬던 것이 아니냐. 그 수사에 대한 평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11시간 동안 자택을 수사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뭐 변호인이 열심히 이것을 방어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다라는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자택을 수사를 하는데 무슨 뭐 한 40평 정도일 텐데 그것을 11시간이나 수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과도한 관심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에 대해서 네 번째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보니까 2009년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강호순의 심리 분석을 좀 맡아서 자백을 끌어낸 프로파일러도 투입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무위로 돌아간 모습이에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혐의를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왜 자꾸 만나주느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진범이 아닐 가능성은 DNA 검사 결과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진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예. 사람은 무기수고 굉장히 오랫동안 복역을 했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소중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만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또 진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진범일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냈는지 그것을 토대로 질문을 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본인도 적을 알아야 물론 이제 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방을 알아야지 자신이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계속해서 만남에 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남은 응하고 있지만 어쨌든 혐의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제 주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만나서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또 이러한 사실은 있는지, 이런 적은 있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몽타주가 과거에 그렸었던 몽타주가 또 공개가 되었는데 이 몽타주가
목격자들의 진술에 근거한 몽타주였다고 예, 그렇죠. 하거든요. 예, 7차 당시에 지금 화성과 수원을 오가는 시외버스의 운전기사와 안내양이 또 목격자였습니다. 예. 지금 운전기사의 경우 이제 고령으로 사망을 했고요. 안내양의 진술에 근거해서 지금 몽타주가 작성이 된 것인데 이 안내양과는 이미 또 접촉을 했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예. 수사 이러한 서류들을 검토하던 중 9차 사건에서도 목격자가 지금 존재를 했다라고 또 수사가 됐거든요. 이 사람의 경우 지금 당시에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에 차를 타고 가던 한 여성이 이 피해자로 추측되는 사람하고 양복을 입은 20대 청년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제 한번 슬쩍 봤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본 사람이 맞는지 지금 더군다나 이 씨라는 구체적인 사람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는지를 좀 물어보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가 된다면 네. 또 이제 뭐 수감 중인 이 씨에게 뭐 이러한 사실은 없는지를 물어보면서 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단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986년 이게 화성 사건의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화성에서 연쇄 성폭행 사건 7건이 있었는데 화성 연쇄 사건과 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경찰이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30년 전에는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알려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정말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에 있어서도 지금 딱 떨어지게 맞는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1차 사건 이전에 지금 2월에서 7월까지 7건의 연쇄 성폭행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 사실 저 동네가 그렇게 넓은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7건의 성폭행 사건 이후에 지금 10건 가까운 이런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뭔가 범행 수법의 발전으로 이제 성폭행만 하다가 이후에는 성폭행의 살인까지 더해서 이런 연쇄 사건을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지금 이전에 연쇄 살인 사건에서도 지금 생존자 한 명이 있는데 네. 진술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행 수법에 있어서 피해자의 옷이나 스타킹 등을 통해서 결박을 하고 뭐 얼굴에 씌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강간 사건 중 2건의 피해 사실에서 네 서방이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을 물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쇄살인 사건에서의 생존자 한 분 역시도 이제 서방이라는 단어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용의자의 지금 인상착의도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동일인이 아닌가라는 강한 추정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용의자로 특정은 됐지만 진범으로 확정을 짓기 위한 모든 것들인데 네. 만약에 이춘재가 진범으로 확정이 되더라도 법정에는 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일각에서 이제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합니다.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온 이유가 예. 이 씨의 가족들이 굉장히 부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이게 화성이 그 이후에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곳에서 뭐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좀 이후에 굉장한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씨 자체도 고령이고 어머니 역시도 고령인데 이 어머니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형사 처벌은 받을 수 없는데 민사적으로 살인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가해자나 손해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인데요. 안 날로부터라는 거는 진범으로 확정이 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둘 중에 하나만 도가가 돼도 선고를 해당이 안 되군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다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확실히 더 문제가 있고 정의에 반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의 경우에 일단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하고 피고가 이것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라는 항변을 해야지만 법원에서 이 청구에 대한 기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멸시효 항변을 법원이 무조건 받아줘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저쪽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정말 신의 측에 반하는 수준의 권리 남용에 이른다라고 보면은 예. 재판부에서는 재량으로 또 이제 이것을 받아주지 않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면 네. 이것은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어제 그 인포, 김포, 요양병 화재 사건 관련 소식인데요. 저희가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사고에 대한 어제 소방서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재 원인은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거로 되었고, 그 9시에 이 전기안전공사에서 그 전기안전 점검을 해서 전기를 차단한 상태였었습니다. 산소 집중치료실에 있던 그 환자의 산소를 투여하기 위한 그 작업을 보일러실에서 아마 여기 관계자들이 한 거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대피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했고, 의무시설인데 저희가 지금 화재 진압하고 다 지금 조사 중인데, 지금 현재 확인해 본 바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안 했습니다. 다만 그 비상경보 벨은 울렸고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안 했습니다. 왜 작동을 안 했나요? 그거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 자체를 왜 작동 안 했나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김포 소방서장의 그 브리핑이었는데 문제는 일단 가장 중요했던 불을 끌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한 부분이었고, 이게 이제 인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인 건데,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좀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는지, 또 피해 보상 어떻게 되는지 좀 같이 한번 종합을 해보죠. 예. 네,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일단 밝혀져야 할 것이고요. 예. 지금 스프링클러 등으로 인해서 화재의 확산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는지를 예. 물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지난해 11월에 소방서에서 실시한 화재 안전 점검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최근 3년간 종합 정밀 점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다라고 20여 건의 보여져요. 지적이 있었죠. 네, 예. 그리고 당시에 단전된 상황이어서 CCTV는 또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화재 발생 원인은 차치하고서라도 화재가 확산된 책임이 일단 병원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책임 소재는 병원이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